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오늘은 7번째 강의로서, 오늘부터 두 번, 2강에 걸쳐가지고 유전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NA나 유전 법칙을 모르던 시대에도 자식은 부모로부터 비슷한 점을 어느 정도는 물려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고대인이 유전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새로 태어날 생명이 재료가 되는 물질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남자가 제공하는 정액은 생명의 근원과 영혼을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요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즉 남자만 생명의 근원과 영혼을 제공한다는 건 조금 요즘 관점에서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을 유전 정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체에 필요한 정보를 남성만 제공한다는 것은 일종의 뇌피셜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약 19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현미경이 발견되고 정자가 발견되자 사람들은 정자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하트 소에커라는 사람은 내가 현미경으로 정자를 관찰하니까 그 안에는 작은 사람이 들어있다. 이 사람이 자라서 그대로 크기만 커져서 인간이 된다. 결국 이것도 오늘날의 생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8세기에 프랑스의 장 베티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식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카피는 아니죠.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정확한 완전히 닮은 점이 있지만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듯이 그 얘기는 부모의 성질 중에서 자식이 닮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라마르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주 사용되는 성질만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게 아닐까. 가령 기린이 나무의 풀을 먹으려고 목을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목이 길어지는 건 좋다 치고, 문제는 이런 것이 전달이 되려면 생식세포에 결국은 전달돼야겠죠. 그렇지만 라마르크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결국은 획득형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획득형진을 실험으로 부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트 바이즈만이라는 라마르크보다 한 100년 뒤의 독일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의 꼬리를 일부러 자른 다음에 이것을 교배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위적으로 얻은 그런 체세포의 성질이 생식세포에 전달된다면 이렇게 쥐의 꼬리를 자른 다음에 교배한 새끼 중에서 꼬리가 없는 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 68마리의 쥐를 꼬리 잘라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약 900마리 정도 얻었는데 태어난 새끼는 중에서 꼬리가 없는 쥐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 얘기는 획득 형질은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한편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찰스 다윈과 그가 종이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죠. 진화론의 핵심은 생명체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자연 선택과 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자연 선택과 진화가 되려면 일단 전제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후대로 유전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은 어떻게 일어날까? 유감스럽게도 다윈은 종이기원에서는 유전에 대한 얘기를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윈은 그 이후에 책을 써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다윈은 계뮬이라는 일종의 입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이 계뮬이라는 입자를 혈액으로 내보낸다. 이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순환되고 생식세포에 축적된 다음에 생식세포를 통해서 후대에 유전이 된다. 그리고 부모의 계뮬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반씩 섞여가지고 자식은 부모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얼핏 보면 그럴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 이런 얘기죠. 하얀 꽃과 빨간 꽃이 교배되면 후손은 무조건 분홍꽃이 된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근거가 있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유전을 입증하려고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윈이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윈 이론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피 속에 계뮬이라는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로 생식세포로 전달을 한다면, 검은 토끼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하얀 토끼에 수혈을 한 다음에 하얀 토끼끼리 교배를 하면 낳는 새끼 중에서는 검은 토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은 토끼에서 수혈을 해서 피를 뽑아서 하얀 토끼에 수혈을 해가지고 교배를 해서 새끼를 찾아보니까 검은 새끼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100% 흰색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계뮬이라는 이론도 결국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론과 이것을 반증하는 실험이 나왔었는데요. 19세기 중반에 모라비아의 직업적인 과학자가 아닌 수도사인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두콩을 가지고 수도원이 정원에 피어 있는 완두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완두콩은 수술과 암술이 있어가지고 이 수술을 제거를 하거나 꽃가루를 수정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이 입자설이나 혼합 유전설 등을 실제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게 있는데, 멘델이 사용한 완두콩은 그냥 아무 완두콩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특성은 모두 동일하지만 하나의 형질만 달라지는 순종 변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질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꽃 색깔이나 그냥 콩의 모양이나 이런 거였고, 그리고 여기 특정 형질은 형질이 특정한 형태다. 즉 자주색 꽃이냐 하얀색 꽃이냐, 혹은 둥근 완두콩이냐 아니면 주름진 완두콩이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델은 어떤 교배를 했냐면 이런 매끈한 완두콩과 쭈글쭈글한 완두콩을 교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 후손은 모두 매끈한 완두콩만 나는데, 멘델은 순종간이 교배해서 1대 후손에서 나오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대 교배 후손에서 나오지 않는 형질은 열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끈한 성질과 쭈글한 성질 중에서 쭈글한 성질은 아예 없어진 걸까요? 이것을 교배를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1대 후손인 매끈한 완두콩을 서로 자기 꽃가루를 암술에 해서 수정을 해서 나오는 2대 후손은 매끈한 게 3개 나온다면 쭈글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만약 다윈이 혼합유전설이 사실이었으면 매끈한 것과 쭈글한 것을 교배를 했으면 덜 쭈그러진 콩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리고 2대 후손은 모두 다 동일한 형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유전을 결정하는 인자는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수정 후에도 온전하게 보존된다. 즉 일대후손에서 매끈한 콩이 나왔지만 쭈글한 콩을 만드는 그 입자도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립유전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멘델은 유전결정자가 쌍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생식세포에서 분리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물은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물려받은 그 두 벌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형질은 서로 특정 형질에 대한 다른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동형접합이라는 것은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가령 완두콩 실험에서 모두 다 매끈한 순 것을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이형접합은 일대 후손에서 매끈과 그 쭈글이 교배해서 매끈과 쭈글이 두 가지 유전자가 있지만 그 매끈이 우성이어 가지고 매끈한 완두콩만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개념을 알아봐야 되는데, 표현형과 유전형을 알아봐야 됩니다. 표현형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관찰되는 생물의 형질을 얘기합니다. 즉 완두콩이 매끈하냐 쭈글하냐, 이런, 아니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같이 우리가 실제로 생물에게 나타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 유전형은 실제 유전자의 조성을 얘기한다. 즉 그 처음 순종인 매끈한 그 완두콩과 매끈과 쭈글이 교배해서 만든 일대 후손은 표현형은 동일하지만 유전형은 다르다. 그래서 멘델은 이것은 법칙으로 요약을 했는데, 1법칙은 분리 법칙이다. 즉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생식세포는 그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유전자가 갈라져서 하나의 사본만을 가지는 반수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형접합을 결정하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에서 갈라져가지고 별도로 유전되고, 이것이 다른 그 생식세포와 만나가지고 그 유전되게 된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는 이런 그 쭈글한 완두콩과 둥글한 완두콩을 각각을 그 둥글한 완두콩의 유전형을 그 대문자 RR로 쓰고 쭈글한 완두콩을 소문자 RR로 쓴다면, 이것이 서로 두 개씩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그 만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퍼네트 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대 후손에서 교배를 했을 때 이 일대 후손은 하나는 둥글과 쭈글이 그 이형접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각각의 그 둥글과 쭈글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분리돼 가지고 서로 만나서 결국은 둥글과 쭈글이 3대 1로 나뉘게 된다. 즉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 후손에서 전달되는 이게 나뉜다는 것이 이게 분리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형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결국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된다. 그래서 우성 유전자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드는데, 열성 유전자는 돌연변이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멘델에서 완두콩이 왜 쭈글거리는가?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것은 전분이 가닥을 만들 효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쭈글한 표현형은 그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에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하나만 우성이라도 그 표현형은 매끈한 완두콩이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제대로 된 유전자고, 그리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유전자가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유전자라고 한다면, 즉 부모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정상적이라도 이 표현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쭈글쭈글한 표현형이 열성 유전자가 열성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맨델은 두 번째 법칙은 독립의 법칙이다. 즉 여러 가지 형질이 있습니다. 가령 이 완두콩에는 완두콩을 노란색으로 만드는 형질도 있고 초록색으로 만드는 형질도 있고, 이와 독립적으로 매끈하게 만드는 형질과 쭈글하게 만드는 형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이런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매끈하고 노랑인 유전자와 쭈글하고 초록인 그런 완두콩이 만나면 이것을 두 가지를 교배하면 1대 후손은 우성이 형질인 매끈하고 노랑만 나옵니다. 이것의 유전형은 그렇지만 여기에는 초록과 쭈글이 유전형은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교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그 표현형에서 노란색이며 매끈한 것이 그리고 매끈하며 초록색인 것이 3, 그리고 쭈글거리면서 노란색인 것이 3, 그리고 열성만 가지고 있는 초록색이면서 쭈글한 게 1이 비율로 9대 3대 3대 1이 비율로 서로 완두콩이 모양을 결정하는 것과 색을 결정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다른 염색체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마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것인데, 모든 유전자가 독립의 법칙을 따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그러면 동일 염색체상에 인접한 유전자는 독립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맨델이 이것을 법칙을 만들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시기니까 이때는 그냥 이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맨델은 1865년 그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지만 이 결과는 당대에는 아무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 맨델은 직업과학자가 아닌 수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과학 결과는 당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가 알려진 것은 약 30년 뒤에 다른 과학자들이 20세기 초에 그의 결과를 다시 발견해가지고 그들이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30년 전에 맨델이라는 이름 모를 수도사가 다 발견을 해서 놨다는 것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맨델이 발견한 유전인자는 어디에 있는 거? 세포 내에 어디에 있을까요? 유전인자는 세포 내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염색체는 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염색체는 세포 분열기 세포에서 응축된 DNA가 염색약의 DNA를 염색하는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돼서 관찰되는 문체라는 이유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오늘은 맨델이 그런 유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